Welcome to the debate.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과 깊이 있는 담론이 펼쳐지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스터리라는 장르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결코 우회할 수 없는 거대한 산맥이 하나 있죠. 네, 바로 엘러리 퀸입니다. 그렇죠. 프레더릭 다네이와 맨프레드 비리 이 두 사촌이 만들어낸 위대한 필명이자 탐정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러리 퀸이 남긴 방대한 발자취를 두고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눠보려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오늘 쟁점은 명확합니다. 엘러리 퀸 작품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미스터리 장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초기 작품들이 보여준 순수하고 엄격한 논리적 퍼즐에 있을까요? 아니면 후기 작품들과 엘러리 퀸 미스터리 매거진 편집을 통해 보여준 인간의 심리와 문학적 깊이에 있을까요? 네, 정말 미스터리 팬들이라면 밤을 새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죠. 맞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매일같이 끔찍한 사건의 실체와 마주하는 현직 형사로서 미스터리의 정수는 감정을 배제한 채 객관적 물증으로 진실을 조립해내는 완벽한 논리적 연역에 있다고 봅니다. 엘러리 퀸의 위대함 역시 그 순수한 지적 대결의 구조를 완성했다는 데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을 쓰며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오늘 형사님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엘러리 퀸의 초기 퍼즐들이 경이롭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계적인 퍼즐 맞추기를 넘어서 캐릭터에게 내면적 고뇌를 부여하고 장르 자체를 진정한 문학의 반열로 끌어올린 후기의 진화야말로 엘러리 퀸의 진짜 유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계적인 퍼즐 맞추기라는 표현은 조금 박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퍼즐은 미스터리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뼈대죠.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피와 영혼은 결국 인간의 몫이고 독자의 마음에 길게 남는 것은 그 인간의 비극과 이야기니까요. 뼈대와 영혼이라 확실히 작가님다운 시적인 표현이네요. 하지만 저는 그 뼈대야말로 미스터리 장르를 일반 문학 작품들과 구분짓는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제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엘러리 퀸의 19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른바 제1기 국명 시리즈가 보여준 성취가 추리물의 정수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모자 미스터리나 그리스 관 미스터리 같은 작품들을 떠올려 보시죠. 이 시기의 엘러리 퀸은 독자에게 모든 단서를 제공한 뒤에 사건 해결 직전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멈추고 아주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독자에게 도전이죠. 맞아요. 이제 당신은 사건을 해결할 모든 단서를 쥐고 있다. 범인이 누구인지 맞춰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그 유명한 장치죠.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소설적 기교가 아니거든요. 흔히들 엘러리 퀸의 박식을 두고 단서의 사다리라고 표현하잖아요. 현장에 나가는 형사로서 제가 가장 감탄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훌륭한 수사는 직감이나 어떤 하나의 결정적 단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극장 내 독살 사건에서 사라진 실크엣, 살인 현장의 치밀한 도면, 용의자가 왼손잡이라는 객관적 물증들의 연쇄, 이런 것들이 수학 공식처럼 완벽하게 결합되어서 오직 논리로만 진실에 도달하죠. 철저히 이성적인 접근이네요. 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팩트에만 기반해서 범인을 좁혀가는 초기 엘러리 퀸의 그 차가운 이성은 완벽하게 통제된 수사의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통제된 실험실 같으니까요. 하지만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통제된 실험실 안에 엘러리 퀸은 사실 좀 뼈대만 있고 피가 흐르지 않는 마네킹 같지 않나요? 마네킹이요? 네. 기계적인 퍼즐 맞추기만으로는 독자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길 수 없습니다. 저는 후기로 갈수록 엘러리 퀸이 입체적이고 고뇌하는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라이트스빌이라는 가상의 소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 예컨대 캘레미티 타운으로 넘어가면서 그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확실히 라이트스빌 시리즈부터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지고 복잡해지죠. 맞습니다. 초기작의 엘러리 퀸은 사건을 일종의 지적인 게임으로만 대했어요. 하지만 라이트스빌의 평범해 보이는 이웃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정, 배신, 살인을 마주하면서 그는 점차 자신의 추리로 인해 누군가의 삶이 파괴될 수 있다는 비극에 고뇌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동요를 겪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특히 연쇄살인의 공포를 다룬 캣 오브 매니테일즈를 보면
자신이 범인을 잘못 지목하는 바람에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또 전쟁에 참전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인물의 내면적 상처를 어루만지기도 하고요. 이런 내면적 고뇌가 없었다면 앨러리 퀸은 그저 똑똑한 연역 기계로만 기억됐을 겁니다. 작가님께서 후기의 심리적 깊이를 높이 평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쟁점, 그러니까 탐정 캐릭터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틀을 잡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방금 초기 앨러리 퀸을 감정이 없는 마네킹 같다고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 특유의 과장된 캐릭터성 자체가 완벽하게 의도된 문학적 장치였다고 보거든요. 의도된 장치요.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주의자의 옥스퍼드 그레이 양복을 입고 코안경을 쓴 채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 기이한 귀족 탐정의 모습이요. 솔직히 SS 벤다인의 파일러번스와 너무 유사한 다소 시대착오적인 모방에 가깝지 않았나요? 살인이란 인간관계의 극단적인 파탄인데 그걸 장기판의 말처럼 취급하는 건 현실의 수사관과는 거리가 멀죠. 아주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당시 범죄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920년대와 3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에는 데시엘 해밋이나 레이먼드 챈들러 같은 하드보일드 탐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감정에 휘둘리며 뒷골목에서 주먹과 총으로 사건을 해결했죠. 네, 시대의 흐름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앨러리 퀸의 코안경과 지팡이는 바로 그런 육체적 행동과 거리를 두고 오직 순수한 지적 사고만으로 사건을 대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혼돈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에서 철저히 이성을 유지하는 미국의 셜록 홈즈로서 독자들에게 압도적인 지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시대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지성을 내세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로서 현실적인 부분을 덧붙이자면 실제 살인 현장은 끔찍한 감정과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거기서 수사관이 피해자의 사연이나 범인의 동기에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순간 시야는 좁아지고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게 됩니다. 복잡한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증거들의 논리적 연결만으로 범인을 지목하는 그 차가움이야말로 수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객관성입니다. 감정은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없으니까요. 수사관에게 객관성이 필수적이라는 형사님의 형장 경험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형사님, 우리가 지금 논하는 건 경찰의 수사 매뉴얼이 아니라 소설이잖아요. 독자들은 범죄 보고서를 읽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쟁점인 범죄 해결의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형사님은 증거와 트릭, 완벽한 논리 구조를 강조하셨습니다만 완벽한 트릭만으로는 독자의 마음에 길게 남을 수 없습니다. 범죄는 결국 퍼즐이 아니라 비극이니까요. 트랙만으로는 마음에 남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신가요? 사람들은 정교하게 짜인 시계태엽 같은 밀실 트릭보다 왜 평범했던 사람이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에 더 깊이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즉, 누가 어떻게 보다 왜라는 인간의 근원적 동기가 문학적으로는 훨씬 폭발력이 있다는 거죠.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서구 미스터리 문학의 흐름도 1940년대 이후로는 패트리시아 하이스미스나 헬렌 맥클로이 같은 작가들이 주도하는 심리적 미스터리로 진화했습니다. 하이스미스가 그려내는 소외된 인간의 어두운 충동, 맥클로이의 심리 분석적 접근을 보세요. 앨러리 퀸이 후기에 이런 심리적 동기에 천착하지 않았다면 장르의 주류에서 밀려났을 겁니다. 트릭 중심의 본격적인 퍼즐은 한 번 풀고 나면 끝나는 십자말풀이에 불과하지만 심리에 대한 탐구는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리적 서사가 독자의 감정을 강력하게 건드린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라는 동기는 매혹적이지만 너무 주관적이고 때로는 작가의 편의에 따라 조작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물증과 논리는 독자를 속일 수 없죠. 하지만 그 물증도 결국 작가가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퀸의 작품 속에 들자나는 무수한 트릭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남긴 흩어진 직소, 퍼즐 같은 다잉 메시지나 스피닝 클럭 핸즈 같은 단서들을 보세요. 이것들은 그 자체로 고도로 설계된 예술 작품입니다. 예술 작품이라 그건 좀 과한 찬사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미스터리계에서 흔히 말하는 본격 미스터리라는 흐름을 아실 겁니다.
아리스가와 아리스 같은 작가들이 이어가는 독자와 공정하게 지적 게임을 펼치는 그 흐름이 사실상 엘러리 퀸의 이 퍼즐 구조에서 파생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퀸은 파편화된 사실들을 논리의 사슬로 꿰어 맞추는 그 정밀한 과정을 통해서 독자가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능동적인 수사관으로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십자말풀이라고 폄하하셨지만 이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야말로 미스터리 장르가 대중문학 속에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게 만든 위대한 구조적 기틀입니다. 하지만 그 구조만 파고들다 보면 결국 장르가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독자들은 기발한 트릭에 금방 익숙해지고 더 자극적이고 불가능한 상황만을 요구하게 되니까요. 여기서 세 번째 쟁점인 엘러리 퀸 미스터리 매거진, 즉 EQMM의 유산으로 넘어가 볼 필요가 있겠네요. 형사님은 다네이가 이 매거진을 통해 무엇을 이뤘다고 보시나요? 저는 프레더릭 다네이가 EQMM을 창건하고 편집장으로 활동하면서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이 잊혀져 가던 전통적인 연역추리 단편의 명맥을 지켜낸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 시장은 하드보일드의 유행과 스릴러의 홍수 속에서 순수 논리 퍼즐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확실히 그런 위기감이 있었죠. 하지만 다네이는 EQMM이라는 든든한 방파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존 브린의 정통 패러디나 아이작 아시모프의 흑거미 클럽 같은 순수 논리 중심의 작품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죠. 이 잡지가 아니었다면 순수 추리의 뼈대는 완전히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EQMM이 퍼즐 형태의 단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매거진이 미스터리 역사의 전설로 남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논리 게임을 보존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더 큰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프레더릭 다네이는 미스터리가 황금기 이후 살아남으려면 퍼즐을 넘어서 순수 문학 작품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EQMM은 미스터리를 문학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거대한 생존 전략이자 훈련장이었습니다. 그의 목표가 미스터리 작가들의 시각을 진정한 문학적 형태로 끌어올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네이는 윌리엄 포크너 같은 노벨상 수상자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실었습니다. 단순히 트릭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루는 인간의 심연과 사회적 담론을 미스터리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46년 EQMM 콘테스트입니다. 포크너의 작품뿐만 아니라 폭력과 얄팍한 속임수를 넘어선 사회적 담론을 담아냄으로써 장르가 도태되지 않게 이끌었습니다. 이는 미스터리 장르가 단순한 두뇌 게임을 넘어 인간과 사회를 탐구하는 깊이 있는 그릇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결정적 증거입니다. 작가님의 열정적인 설명에 저도 설득될 뻔했습니다. 다네이가 폭넓은 문학적 포용력을 보여준 것은 저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팩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방금 언급하신 1946년 콘테스트 말입니다. 네, 포크너가 상을 받았던 그 대회죠. 윌리엄 포크너가 상을 타긴 했지만 사실 2등상이었습니다. 당시 1등상은 정통 미스터리 문법에 더 충실했던 맨니 웨이드 웰먼에게 돌아갔죠. 아, 네. 그 일화는 꽤 유명하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포크너 같은 대문호의 심리 묘사와 문학성조차도 다네이가 설정한 정밀한 추리의 기준, 즉 논리성과 단서의 명확성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1등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문학적 깊이가 뛰어나도 미스터리 장르의 본질은 결국 논리적 해결에 있다는 걸 다네이 스스로 입증한 셈이죠. 아까 후기작인 캣 오브 매니 테일즈의 내면 묘사를 극찬하셨지만 그 작품에서조차 엘러리 퀸을 범인으로 이끄는 것은 결국 방대한 데이터 분석과 오직 한 사람만이 조건에 부합한다는 철저한 논리적 속어법입니다. 네, 논리적 속어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스터리에서 심리 묘사나 문학성은 훌륭한 외피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척추는 언제나 차가운 팩트들의 조합이 하는 겁니다. 이런 엄밀한 논리 구조가 없다면 아무리 캐릭터의 고뇌가 훌륭해도 미스터리 독자들에게 지적 카타르시스를 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결코 논리적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척추가 있어야 몸이 지탱된다는 형사님의 비유는 아주 적절해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
척추만 덩그러니 있는 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작가로서 제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집착하는 건 범죄가 남긴 상흔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초기 앨러리 퀸은 범인의 이름을 멋지게 외치고 나면 거기서 이야기를 끝냈어요. 독자들은 박수를 쳤겠죠. 명쾌한 해결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의 범죄는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완벽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이야기는 사건이 해결된 후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과 회한까지 끌어안아야 합니다. 앨러리 퀸은 완벽해 보였던 자신의 논리가 사실은 얼마나 오만했는지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이 뼈아픈 자기 반성과 인간적인 성숙이야말로 앨러리 퀸을 위대한 소설가로 격상시킨 동력입니다. 퍼즐의 정교함을 넘어선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이죠. 정말 치열하고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어느덧 오늘 우리가 나눈 담론을 정리해 볼 시간이군요. 저는 매일 흩어진 단서들을 수집해 실제적 진실을 재구성하는 형사의 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앨러리 퀸이 미스터리 역사에 남긴 가장 독보적인 가치는 그가 확립한 순수 논리와 퍼즐의 완벽성이 있다고 주장했죠. 무의미해 보이던 증거들이 사다리처럼 연결되어 마침내 진실에 도달하는 과정. 그 엄밀한 영역추리야말로 미스터리 장르를 독자적인 예술로 우뚝 서게 한 변치 않는 척추라고 요약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건 이면의 감정과 서사를 직조하는 작가의 관점에서 그에 맞섰습니다. 초기작에 빛나는 퍼즐 구조를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성취는 인간 내면의 어둠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문학적 감동을 선사한 후기의 진화에 있다고 방점을 찍었죠. 이러한 진화야말로 단순한 두뇌 게임에 머물 뻔했던 장르에 따뜻한 피를 돌게 하고 영혼을 불어넣은 진짜 성취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주고받았던 논리적 정교함과 인간적 깊이라는 두 가지 가치는 사실 서로 대립하고 배척하는 적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앨러리 퀸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세계관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필수 불가결한 두 개의 기둥이겠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차가운 이성의 뼈대 위에 뜨거운 인간의 피가 흐를 때 비로소 시대를 초월하는 최고의 작품이 탄생하는 법이니까요. 진실을 향해 뻗어나가는 날카로운 연역적 시선,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부서지는 인간을 향한 깊은 이해.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텍스트 속에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고 해독해야 할 수많은 단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의 대화는 여기서 멈추지만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이성적인 논리와 감성적인 비극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직접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담론과 해답이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치열한 수사와 공방은 일단락되었지만 깊은 고민과 사유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